75세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남은 집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의미를 잃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고 저녁 준비를 해봐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처럼 목에 걸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현관문 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런데 아들 승우와 며느리 서윤이 자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둘이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깜빡한다느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느니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물론 한두 번 깜빡한 적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과 목돈이 있지만 승우 부부가 관리해주고 있으니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너무 약하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승우 부부가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올 때마다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환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서윤은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체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승우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딱 3개월 만이라고 자기가 정말 잘 돌봐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겠냐면서 자기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코끝이 빨갛게 되면서 훌쩍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 감동스러웠어요. 승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정말 안 된다면서 자기들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몇 번씩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진심인 줄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눈물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눈물은 연기였고 그 걱정은 거짓이었어요. 승훈의 집에 도착한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서윤이 안내해준 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고나 다름없었죠.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먼지가 쌓인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공기가 탁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천장에는 누런 때가 끼어 있었고 전등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서윤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걱정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도 확연히 달랐죠.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건성건성 대답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심지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끼니부터 충격이었어요. 저녁상에 올라온 건 컵라면과 김치, 그리고
차가운 밥이 전부였습니다. 서유는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샐러드만 먹더라고요. 승우는 회사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혼자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에서는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 먹었는데 말이에요. 김치도 집에서 담근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짜고 상했어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목이 말랐는데 부엌까지 가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열쇠로 잠가 놓은 거였어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을 열어줬는데 왜 잠갔냐고 물어보니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왜 화장실을 잠가야 하는 걸까요?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가져온 안경이 없어졌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안경을 침대 옆 탁자에 잘 놓아두었거든요. 찾아보니 화장실 휴지통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곳에 둘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50년 넘게 안경을 써왔는데 화장실에 두고 올 정도로 정신이 없지는 않아요. 게다가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절대 그런 곳에 둘 수가 없거든요. 서유는 걱정스러운 척하면서도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치매가 오시는 것 같다고 자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정말로 치매라고 낙인 찍힐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리해둔 옷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고 약통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틀니 세정제는 냉장고 안에서 나왔고 수건은 부엌 싱크대 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챙겨온 사진첩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서유는 그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고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승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승우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승우는 그저 한숨만 쉬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43년을 키운 아들인데 말이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은 말짱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서윤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걱정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말이에요. 목소리가 다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뭔가 계획된 느낌이 들었지만 정말로 건강검진이라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상태가 궁금했어요. 정말 치매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서윤이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뭐가 들었냐고 물어보니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옷가지를 좀 준비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가방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 입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끼는 사진첩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제가 바보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평소 다니던 병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 서윤이 더 좋은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매 전문 병원이라면서 말이에요.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확진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치매 전문 병원이라니요.
뭔가 이상했지만 이미 택시는 달리고 있었어요. 도중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었어요. 간판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황금실버요 양병원이라고 말이에요. 서윤에게 왜 요양병원에 왔냐고 물어보니 여기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태연해졌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순덕 어르신 맞으시죠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간호사는 저를 한쪽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입소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검사가 아니라 입소수속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서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면서 훌쩍거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승우도 출장이 많고 자기도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셔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며칠만 여기서 치료받고 좋아지시면 다시 모셔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마치 양파 자른 후에 나는 눈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가방에 짐을 잔뜩 넣어온 것도 치매 전문 병원이라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은 입소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펜을 건네주면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사인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설득했어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조금만 계시다가 가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정말 며칠만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설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윤은 사인을 받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물도 금세 그쳤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잘 지내시라고 인사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소리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라고 말이에요. 혼자 남겨진 요양병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첫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셨고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은 밤새 깜빡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여생을 보낼 곳인가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에 간병인이 깨웠습니다. 세수하고 약 먹을 시간이라면서 말이에요.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규칙대로 돌아갔습니다. 자유라는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짜고 맛없는 죽이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과 국이 그리웠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하셔서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만 있다가 모셔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간호사에게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가족이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저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옆 침대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도 자주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 혹시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해서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인터넷으로 서윤 이름을 찾아달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검색해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정을 찾으셨는데 거기에 파리 에펠탑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어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바로 여행을 간 거였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이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더라고요. 마치 해방된 것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글에는 드디어 자유라고 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뻔했어요. 저를 없애고 나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었겠죠. 사진을 더 보니 승우도 함께 있었어요. 둘이 다정하게 붙어서 여행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쇼핑한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호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며칠만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저는 여기 갇힌 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서윤이 답글로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썼더라고요. 시어머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 글을 읽어주시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도 그 걱정도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요양병원에서 보낸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형님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순덕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드디어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미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있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서윤이 저를 속여서 여기 데려왔다고 병원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요양원이었다고 말이에요. 미라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미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누가 입소수속을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며느리분이 직접 와서 했다고 답했어요. 어르신이 치매가 심해서 가족들이 돌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미라가 치매라니 웃기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라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 정확하게 답했어요. 미라가 간호사를 보며 이게 치매 환자냐고 따졌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속여서 여기 가둬놨다고 화를 냈어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며느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신들은 가족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그럴 거면 제대로 확인부터 하라고 소리쳤어요. 무책임하게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에요. 미라가 저에게 짐을 싸라고 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간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입소시킨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그럼 서윤에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미라가 더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여행을 갔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가족이 자주 면회를 오는데 입소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서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찾아봤어요. 파리 여행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걸 보고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로 여행을 갔구나 하면서 소리쳤어요. 간호사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냐고 따졌습니다. 간호사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당황했습니다. 미라는 당장 원장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면서 말이에요. 원장이 와서 사과하며 특별히 퇴소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서윤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속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미라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윤이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속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미라는 들을수록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승우에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미라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미라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승우는 출장 중이라며 바쁘다고 했지만 미라가 어머니 일이니까 당장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승우가 오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승우가 도착했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저를 보며 엄마라고 인사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마 서윤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들킨 걸 알고 미리 연락했을 거예요. 미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승우야, 너 정말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여행 간 거 말이에요. 승우는 고개를 숙이더니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잠깐 병원에 모셔간다고만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승우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모르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정말 몰랐다면 왜 연락도 안 했냐고 따졌습니다. 사흘 동안 어머니 안부도 묻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승우가 변명했어요. 바빠서 깜빡했다고 서윤이가 잘 돌봐드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서윤이가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때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서 서윤의 파리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들 봤냐고 미라가 물었어요. 내 아내가 시어머니 버리고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더 추궁했어요. 이 여행비는 어디서 났냐고, 설마 아버지 유산으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가 스트레스가 많다면서 여행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건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설령 정말 몰랐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만 믿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미라가 승우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이상했다고 어머니보다 서윤이 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면서 왜 직접 모시지 않고 서윤이에게 맡겼냐고 따졌어요.
승우는 할 말이 없어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서윤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미라가 보자고 해서 승우가 보여줬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었어요. 메시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 같았다고 자기도 무서웠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고 자기도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그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 시어머니를 골칫덩어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승우에게 이런 아내랑 같이 살 거냐고 물었어요. 승우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명확히 말했어요. 서윤이가 한 일은 명백한 사기라고 어르신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낸 건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승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터졌어요.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냐고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했어요. 설령 서윤이가 속였다고 해도 아들로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이 파리에서 돌아왔어요. 미라가 승우에게 당장 서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승우는 서윤이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지만 미라가 그럼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결국 데려왔어요. 서윤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사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왔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가짜 같았어요. 미라가 바로 추궁했어요. 왜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변명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서 파리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자 서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하면서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은 예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어머니 일과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더 파고들었어요. 그럼 왜 요양원 입소시킨 당일에 출국했냐고, 왜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점점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미리 계획된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때 미라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어요. 서윤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내가 유럽 가는 동안만 맡기면 된다고 써 있었어요. 그것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며칠 전에 보낸 거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이 그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눈물을 뚝 그치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신경 쓰기 힘들었다면서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부담이었다니요.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눈물도 가짜였고 걱정하는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미리 가신 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젊을 때 즐길 권리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속임수를 썼냐고 따졌습니다. 서윤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승우가 반대할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가기 싫어하실 테니까 방법이 없었다면서 말이에요. 승우가 그제야 화를 냈어요. 자기를 속이고 어머니까지 속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승우에게 화를 냈어요. 자기만 고생했다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승우는 그럼 미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서윤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서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했다고 자유롭게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게 됐다면서 안도감을 표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라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학대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태연했어요. 어차피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승우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서윤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서윤을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미라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미라가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고 있어요.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합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우는 결국 서윤과 이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윤의 행동이 명백한 사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서윤은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시아버지 유산에 대한 권리도 잃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서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글을 올리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면서 자기만 나쁜 사람 취급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여행 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승우예요. 아들이지만 저는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아내에게 속았다고 해도 어머니한테 관심이 너무 없었잖아요. 요즘은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미라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서윤 같은 사람한테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경험담을 이웃들에게 자주 들려줘요. 어르신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가 아무리 친절해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특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경계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죠. 그분도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계셨거든요. 세상에는 저처럼 속아서 요양원에 간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요. 미라가 말했어요.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며느리나 사위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나 시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윤 같지는 않아요. 미라처럼 진심으로 어르신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말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어야 해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미라가 저를 구해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서윤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나쁜 일도 결국은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